저는 오늘 이야기를 매우 흔하게 들리는 말 하나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중동은 1, 4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뉴스에서, 책에서, 대화에서 이 표현을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중동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서로 싸운다. 종교 때문에, 역사 때문에, 문화 때문에 끝없이 갈등한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랍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일하러 갑니다.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일, 400년 동안 전쟁만 한 사람들의 일상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가 중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동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이 있었다는 것과 40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쟁이 계속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동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답이 큰 충돌들의 상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큰 갈등이 터질 때 그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징이 결부됩니다. 역사적 서사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디어가 그것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 결과 몇 번의 큰 충돌이 마치 끝없는 전쟁의 연속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의 선택적 편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극적인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폭발,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기억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수십 년, 평화롭게 살아간 수백만 명의 일상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전쟁의 이미지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식의 왜곡이 단순히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곳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곳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동을 원래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보면 그곳의 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외부에서 개입해도 소용없고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싸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체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체념이 실제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동의 갈등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 정치적 결정들, 그리고 외부 세력들의 개입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불변의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400년이라는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온 갈등들의 연쇄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흔한 오해 하나를 먼저 바로잡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아랍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에 있으니까. 이슬람 국가이니까? 아랍어와 비슷한 문자를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이유들로 이란을 아랍 세계의 일부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에게 직접 가서
당신은 아랍인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매우 강한 부정의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저는 이 구분이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동의 갈등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페르시아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입니다. 기원전 6세기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 당시 알려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던 강대국, 그리스와 맞서 싸웠고 이집트를 정복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까지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그 시절 페르시아는 세계 문명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기억이 지금도 이란인들의 정체성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언어를 보십시오. 이란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 즉 파르시입니다. 아랍어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어휘도 문법도 발음도 다릅니다. 이란인과 아랍인은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이란의 전통 명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루즈, 즉 페르시아 새해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과 관계없이 조로아스터교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입니다. 음악, 문화, 건축, 요리. 이란의 문화는 아랍 문화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차원이 등장합니다. 이란은 역사적으로 자신을 아랍 세계와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란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한때 그들의 위에 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이 이슬람을 전파하며 강대해졌을 때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7세기의 일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문명이 자신들보다 작고 약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 역사적 상처가 지금도 이란과 아랍 세계의 관계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단순히 영토나 자원을 두고 싸우는 갈등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자존심이 걸린 갈등은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중동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단순히 아랍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이란이 아랍 국가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것, 이것들의 뿌리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정체성의 자부심과 상처가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군사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선택을 합니다. 이란이 국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것. 군사적으로 미국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단순히 지도자들의 고집이나 광신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로서 가진 자부심, 그리고 외세에 굴복하는 것은 그 자부심을 영원히 잃는 것이라는 집단적 인식을 이해하면 이란의 행동이 다른 맥락에서 보입니다. 이것이 왜 이란 문제가 단순한 외교 협상으로 풀리지 않는지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핵 협상을 하면서 숫자를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그 협상에서 느끼는 것, 즉 강대국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감각, 이것이 협상의 실질적인 장벽이 됩니다.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해를 먼저 짚고 싶습니다.
중동의 갈등은 종교 전쟁이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다른 믿음을 이슬람 내부의 신학적 차이가 수백 년간의 유혈 충돌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명이 현상의 표면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먼저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7세기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의 질문이 이슬람 공동체를 갈랐습니다. 다음 지도자는 누가 돼야 하는가? 한쪽은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니파의 입장이 됐습니다. 다른 쪽은 예언자의 가문, 특히 사위 알리와 그 후손들이 지도권을 계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아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분열의 출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승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종교적 언어로 표현됐지만 그 본질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본질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중동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가장 첨예한 대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합니다. 이란은 시아파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진정으로 신앙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경쟁 때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합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시아파 형제들을 돕기 위한 종교적 의무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지원들이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두 번째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니파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이슬람 세계에서의 영향력 유지. 이것들이 순수한 종교적 열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석유부국이 지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어느 쪽인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종교는 전쟁의 원인이 아닙니다. 종교는 전쟁의 언어입니다. 힘과 영토와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종교의 언어로 표현될 때 훨씬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토를 위해서보다 신앙을 위해서 훨씬 강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심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을 종교적 의무로 포장합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봅니다. 중세 유럽의 종교 전쟁들도 표면적으로는 신앙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 영토 확장의 욕망, 무역로의 통제권 등 매우 세속적인 이해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그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중동의 순위, 시아 갈등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차이 때문에 싸운다고 보면 해결책은 신학적 화해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면 평화가 온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00년간 이어온 신학적 차이를 하루아침에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해관계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권력의 균형이 바뀌면 갈등의 구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종교적 적대관계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해관계가 바뀌면서 협력관계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층위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외부 세력의 역할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중동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세력을 지원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지역의 불안정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위시아 갈등은 더 깊어지고 더 폭력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고 이념이 주입될 때 원래 있던 갈등은 전혀 다른 규모와 강도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위 시아 갈등을 이용해서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없어지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강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전쟁을 이해하려면 종교 뒤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봐야 합니다. 권력욕, 생존 본능, 그리고 자신의 집단을 지키려는 감정. 이것들이 종교라는 옷을 입고 표현될 때 우리는 종교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옷 안에 있는 인간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순위시아 갈등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1979년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지금 중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이 단순한 역사적 상상이 아닌 이유는 1979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 헤즈볼라의 존재, 중동 전역의 지정학적 긴장,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에 닿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란 혁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 혁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혁명 이전에 이란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전의 이란은 세속국가였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서방, 특히 미국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여성들이 베일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테헤란에는 서양식 호텔과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란 엘리트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석유 수입으로 근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란은 중동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의 근대화 정책은 하향식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강제된 변화였습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가치와 종교적 정체성은 무시됐습니다. 비밀경찰 사바크는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석유 수입은 소수에게 집중됐고 빈부격차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이란인들은 자국이 미국의 영향 아래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불만들이 호메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폭발했습니다. 1979년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세속 국가가 신정 국가가 됐습니다. 서방 지향이 반서방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법학자가 국가의 최고 권위를 갖는 전례 없는 정치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십 년간 쌓아온 세속적 국가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이라는 단순히 자국을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호메이니와 새로운 이란 지도부는 혁명을 수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중동 전체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느껴보십시오. 사우디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이슬람 세계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를 품고 있는 나라. 이슬람의 성지를 관리하는 나라. 그런데 갑자기 시아파 이란이 이슬람 혁명의 모델을 자처하며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확장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우디에게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역 경쟁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순위파 국가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내부의 시아파 소수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란을 막기 위해 서방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연쇄 반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1979년 혁명은 도미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 도미노가 이라크 전쟁을 거치고 아랍의 봄을 지나고 시리아 내전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역할입니다. 1953년 미국 CIA는 이란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그를 쿠데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팔레비 국왕을 복권시켰습니다. 이란의 석유 이권을 서방이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출한 지도자를 외국이 무너뜨린 것. 그 역사적 기억이 1979년 혁명의 반미 정서에 불을 붙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 미국은 이란의 이라크 침공을 지원했습니다.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상처가 다시 이란의 반미 감정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에 또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 개입이 새로운 갈등을 낳습니다. 이 순환이 수십 년간 계속되면서 갈등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1979년은 그 순환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해 이후 중동은 완전히 다른 지도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지금의 중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어제의 혁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이해하려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쌓여온 역사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일상적인 장면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점심에 동료와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도로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 모든 전제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전쟁을 경험한 나라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화면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일상의 파괴입니다. 이제 저는 중동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닌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충지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은 자국 영토 밖에서 전쟁을 치르려 했습니다.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심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예멘에 후티 반군을 키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친이란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란을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이란의 영토는 전쟁터가 되지 않으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중동 전역으로 뻗어나갑니다. 적들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려면 이 세력들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약해졌습니다. 하마스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완충지대가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물어지는 속도가 이란의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직접 이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이란은 처음으로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중동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시선을 더 멀리 돌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입니다. 중동의 상황과 동아시아의 상황이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 북한의 도발,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미국의 동맹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중동에서 벌어진 것들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면서 중국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앞선 장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문제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면 미국의 시선과 자원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집중될 때 동아시아의 긴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고 나섭니다. 일본이 개입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한반도가 완전히 무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살아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그 충돌의 외곽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중동의 갈등을 먼 나라 이야기로 보는 것, 동아시아의 긴장을 뉴스 속의 사건으로 보는 것, 이 거리감이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준비를 막습니다. 전쟁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에서의 암살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그 총성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대전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그런 방아쇠들이 놓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도발이 발생합니다.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일상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보고 싶습니다. 중동의 갈등은 1. 400년의 종교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 정치적으로 이용된 종교, 1979년의 혁명이 만든 구조,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입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순위 시아 갈등은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과연 언젠가 진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끝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의지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의지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